여기 보이시는 진한 초록색 선을 잠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의외로 S&P 500 지수가 그렇게 잘 감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이시는 미국의 지역은행 지수 아까 말한 그런 기본적으로 좀 지방은행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은행 지수가 최근에 고점 대비 무려 9% 정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물론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만 급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신용 위험, 신용 리스크 이런 것들이 부각이 돼서 지수가 빠져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 S&P 500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근데 물론 아직 이번 실적은 58개 정도 기업이 발표를 했습니다. S&P 500 안에서 그중에 한 49개 정도의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비율로만 보면 84%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실적을 발표할 기업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신용 위험, 이런 약간의 신용 리스크 정도도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이렇게 방어해주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익 증가율의 정점 또는 영업이익률의 정점이 어디냐라고 보게 되면 내년 2분기입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도 빈센님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춥죠? 날이 추워졌습니다. 예, 6도 깜짝 놀랐습니다. 겨울이 왔는데 잠깐 온 프리 윈터, 그러니까 좀 경험을 한번 해보고 이제 준비해라 이거죠. 날씨 얼마나 추운지 이번에 경험해보고 이제 올 겨울을 가늠해봐라. 시장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입고 왔는데 너무 추웠어요. 영국인 줄. 여기다가 숄까지 걸쳤는데도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방금 그래서 패딩 입었잖아요. 오늘은 패딩의 날씨입니다. 여러분 3%핫띠 영상에다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공용 제품 커플로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 하루에 하나 지난 뉴욕 증시가 우려가 막 있다 그러더니 그게 또 잠잠해진 것 같아요. 네. 간밤에 수많은 뉴스 플로우들을 보면서 또한 빅스직스가 20을 넘나들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갖고 올까라다가 그림을 한 두 개 갖고 왔습니다. 어떤 그림이요? 일단 첫 번째, 미국의 지역은행들의 부실 대출, 네. 이 대출에 사기의 의혹이 있다 등등이 있는데 사기? 네, 화면 한번 보시죠. 네. 미국의 비예금 기관의 대출의 사이즈가 1.6조 달러, 그러니까 총 커머셜 뱅크 상업은행의 자산 중에서 6.8%, 한 7%까지 상승했는데 올해 들어서 저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왜 이렇게 급증한 거죠? 아무래도 은행권의 규제가 상당 부분 강화되면서 반대급부로 비은행 예금기관들의 비예금 금융기관이 뭔지 아세요? 카드 대출? 간단히 얘기해서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 주잖아요. 네. 비예금 예금기관은 예금 없이 대출해 주는 겁니다. 신용대출? 네, B2B 등 플랫폼 등등.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속도가 좀 빠르다는 점이 어쨌든 글쎄요, 바퀴벌레의 표현이 글로벌 뉴스플로우 상에서 화두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꽤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자, 셧다운 중이잖아요. 고용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방 공무원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7천 건을 넘었죠. 자, 앞에 불안하다. 두 번째, 고용이 식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달 말에 있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플러스 QT 종료 등등 여전히 유동성의 기대감이 이 모든 것들을 지뢰밟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시장에서 우려감이 아예 없던 적은 없잖아요. 네. 시장이 좋을 때는 사실 좋은 이슈를 더 많이 반영을 하기도 하고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수면 아래에 있었던 안 좋은 악재들이 갑자기 언제 이런 게 있었냐는 듯이 막 올라오는데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고점에 등락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내가 불안을 취할 것이냐 탐욕을 취할 것이냐는 투자자분들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맞아요. 미국도 사실 실적 시즌이 확인되고 있지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왕왕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럴 때 항상 이분이 우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주시죠. 와, 이 전략이 어느 때보다 또 중요할 때라서 이분을 월요일마다 모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글로벌 투자 분석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재만 실장님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금 실장님께서는 시장을 정말 오랜 기간 봐오셨고 전략을 짜시니까 지금은 되게 불안하면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그런 구간인가요? 아니면은 그렇게 불안할 것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전략을 짜고 계신가요? 근데 이게 둘 다 맞는 얘기인 것 둘 같아요. 다? 예. 오. 어느 쪽이 더 이렇게 무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지수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죠. 한편으로는 항상 고민하는 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미 뭐 S&P 500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다 사상 최고치긴 한데 네. 여기서 더 이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항상 되게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수가 하락할 때보다야 약간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양한 변수들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수가 상승해도 불안한 거는 다르지는 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요목조목 그 네. 요소요소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가장 우려했었던 건 그 바퀴벌레 키워드가 만들어진 미국 지역은행의 부실 이야기였어요. 네. 요거 어떻게 바퀴벌레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제 SVB와 같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이런 네. 것들도 한번 경험을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지역은행들의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좀 고민인 게 이게 부실 금융기관들이 좀 생기게 되면 이게 전체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악화될 수 있는 여지들은 좀 많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표현은 바퀴벌레라고는 할 수 있는데 바퀴벌레가 너무 크게 확산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근데 그 확산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변화 이런 것들이 아마 지역은행의 부실 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갖고 있었던 주요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선 미국 지역은행들의 부실 문제가 부각이 됐었긴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지수가 그렇다라고 빠졌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제 가장 간단한 이유 그러니까 지수가 어떻게 보면 은행의 부실 문제가 있음에도 조금 반등할 수 있었던 게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 시즌 초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미국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마 실적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요 증시의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이렇게 반등의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당연히 이제 여기서부터 좀 생각을 하는 건 이제부터 10월 달에 진입을 했으니까 내년에 대한 생각을 좀 안 할 수는 없는 것 그쵸. 같습니다. 내년 주식시장 또는 흔히 얘기하는 지수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전히 두 가지죠. 하나는 흔히 얘기하는 기업들의 이익과 또 다른 하나는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고 측정을 하게 되면 우선 유동성은 지수가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기업들의 당연히 이익은 지금 S&P 500과 코스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에 여력을 좀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종목이라든가 이런들 얘기보다는 네. 지수의 고점에 대한 시기라든가 그쵸. 지수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되게 중요한 얘기 오늘 하실 것 같은데 시작하기 전에 사실 레벨보다는 시점이 되게 궁금해요. 언제까지입니까? 오르는 게. 그거 알 수 있어요? 지금의 전망치를 갖고 조합을 해 오신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뭐 우리가 연초에 올해 코스피를 바라봤던 것처럼 레벨은 막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시점은 특히 이재만 시장님 같은 경우는 매우 좀 정확했던 것 같아요. 시점이 언제예요? 우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결과를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유동성의 고점이라는 부분이 지수의 고점을 만들어낼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예, 있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내년 3분기 중에 지수는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폭락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지수가 지금부터 언제까지 올라가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3분기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 조금 주가가 유동성에 좀 선행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내년 상반기 정도 말 정도쯤이 지수의 고점 형성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보실 수 있는 우선 결론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좀 이따 자세하게 네.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그 어닝 서프라이즈 네. 비율이 지금 최고치다. 그러니까 미국이 항상 실적을 발표할 때 한 70~80%가 네, 그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이 그것을 넘어서요? 어느 정도예요? 우선 그림을 갖고 잠깐 네.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지역은행들, 지방은행들 예를 들면 자이언스라든가 웨스턴 얼라이언스 이런 쪽들이 부실 대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진한 초록색 선을 잠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의외로 S&P 500 지수가 그렇게 잘 감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이시는 미국의 지역은행 지수, 아까 말한 그런 기본적으로 좀 지방은행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은행 네. 지수가 최근에 고점 대비 무려 9% 정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물론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만 급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신용 위험, 뭐 신용 리스크 이런 것들이 부각이 돼서 지수가 빠져야 되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 S&P 500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뷰. 근데 물론 아직 이번 실적은 58개 정도 기업이 발표를 했습니다. S&P 500 안에서. 그중에 한 49개 정도의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비율로만 보면 84%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실적을 발표할 기업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이런 신용 위험, 이런 약간의 신용 리스크 정도도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이게 방어해 주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여기에 또 하나 좀 중요한 점도 있겠죠. 저렇게 지역은행들의 부실이 생기고 금융기관들의 리스크가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연준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있을 10월하고 12월 FOMC 회의에서 둘 다 기준금리를 각 25bp씩 인하해 줄 거라는 기대감이 거의 시장의 100% 가까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도 현재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 증시를 조금 불안하게는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있지만 그래도 강세를 만들었던 요인이라고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실적이 계속 네. 올라가야 지수의 상승도 정당화되는 건데 어쨌든 그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시장에 대한 우려를 뭐 실적이 담보해 주니까 그렇게 예. 많이 할 필요는 없다로 생각을 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은 그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앞으로 추가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그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적이 어느 정도 저 정도의 신용 리스크 정도는 방어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렇다면 기울기는 어떨까요? 왜냐하면 네. 미국은 메이저리그잖아요. 돈을 다 벌겠죠. 하지만 네.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할 텐데 지금부터 내년 상분기까지 주가가 오른다면 네. 1, 2, 3분기를 봤을 때 어디가 가장 기울기가 가파를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약간 물론 상고하저의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을 미국 기업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게 누구냐라는 건 다 아시는 것처럼 테크입니다. 그럼 테크가 이익 증가율의 정점 또는 영업이익률의 정점이 어디냐라고 보게 되면 내년 2분기입니다. 아마 이 2분기를 확인하는 실적들은 아시는 것처럼 7, 8월 정도가 돼야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마 이 정도가 실적 또는 아까 말씀하신 이익 증가율에 대한 기울기의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내년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분기별 시기에 대한 생각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저희가 짚어볼 예정인데 리스크와 또 시장을 계속 끌고 갈 만한 요인들을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시장을 우선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돈이죠. 돈의 힘. 근데 우선 여기 제가 그림을 왼쪽과 오른쪽을 이제 왼쪽에 막대 그래프 그리고 간단하게 오른쪽에 선 차트를 갖고 설명을 드릴 텐데 전 세계 돈의 총량을 잴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머니 서플라이라는 M2를 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GDP 대비 M2 비율이 국가별로 얼마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죠. 왼쪽에 그림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주요국들이죠. 중국, 일본, 한국, 유럽, 미국 이렇게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GDP 대비 M2 비율이 줄어든 국가가 없습니다. 그만큼 흔히 얘기하는 통화량이 늘었다는 거죠. 정부의 지출을 통해서 늘거나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늘었다는 부분. 미국 정도가 조금 정체되어 있을 뿐이지 다른 국가들은 모두 다 통화량을 늘렸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올해 주식시장의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그림 오른쪽에 보이시는 선 차트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이시는 연한 회색선이 전 세계 GDP 대비 아까 보셨던 M2의 비율입니다. 잠깐 보시면 2021년을 정점으로 해서 24년까지 이 비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유동성 긴축 국면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흔히 얘기하는 돈이 약간 말라가는 형태 이런 형태의 표현이 가능하다면 올해 들어서 이 비율은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서 100% 정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4년 동안의 긴축을 마무리하고 올해는 다시 유동성 확장 국면으로 전환을 했다는 게 지수 상승 또는 이제 신흥국들 주가들의 상승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내년에 주식시장을 보는데도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돈이 늘어나겠냐에 대한 생각. 네. 그러면 여기 제가 왼쪽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그럼 당연히 내년에 흔히 얘기하는 주요국들의 GDP 대비 재정 적자의 비율, 그러니까 얼마나 재정을 쓸 거냐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여기 4개의 국가들을 보시게 되면 모두 다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올해보다는 소폭 늘어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유럽이라든가 일본 이런 국가들은 재정 지출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유동성을 확장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막대 그래프 끝에 보시게 되면 영국과 미국은 재정 지출이 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영국은 영란은행이 있고 미국은 패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물론 전망치긴 합니다만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생각. 여기 보이시는 연준과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BOE가 영란은행이 되겠죠. 둘 다 보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를 내년까지 인하를 하게 되면서 현재 금리 수준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100bp 이상 낮아지는 형태. 그래서 내년 정도의 기준금리 양국이 모두 다 3% 정도 때까지 떨어뜨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유동성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아마 이런 것들이 가장 주식시장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은 계속 느는데 네. 금리도 계속 인하하는데 네. 유동성이 느는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것은 경기를 차치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는 것이고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큰 급발할 것 같은데 어떻게 외환시장을 봅니까? 우선 이게 기본적으로 돈의 양이 늘어난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다른 형태로 해석을 하시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화폐 가치는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달러가 됐건 원화가 됐건 엔화가 됐건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들의 통화 공급량이 늘어나는데 전통적인 통화의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화폐를 내가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을 갖고 있으면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뭐 나타나는 현상들 다 이거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제 그림 왼쪽 거 굳이 이렇게 확인 안 하셔도 아시는 것처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반대급부가 올라가는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네. 대표적으로 금 가격이라든가 그렇죠. 오른쪽에 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전통적인 화폐를 대체하는 게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암호화폐들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과 같은 ETF 이런 쪽으로는 자금이 굉장히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이 돈들이 투자 자산들을 찾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금 가격, 흔히 얘기하는 암호화폐, 여기에 또 주식 이런 쪽들로 자금이 계속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어떨 것 같으세요? S&P 500이 네. 만을 먼저 갈까요? 금이 만을 먼저 갈까요? 나는 금이 만을 먼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이 더 빠르게 오른다고요? 최근에 금 여기 아까 왼쪽 차트 잘 가져오셨지만 네. 금 가격이 이렇게 가파른 게 이미 속도를 그럼 높이고 금 있다. 투자해야 돼요 지금? 저는 여전히 뭐 당신의 포트가 빛나도록. 이 멘트는 늘 하시는 멘트예요? 당신의 포트가 빛나도록 네, 금을 투자해야 된다. 네, 그러지 않나요? 어. 금 가격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제가 뭐 주가의 상승 속도가 빠르냐, 금의 상승 속도가 빠르냐는 좀 다를 수는 있는 문제긴 하지만 금은 흔히 얘기하는 이익으로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수급의 속도로만 보게 되면 금이 오히려 주가의 상승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생각들을 심리적으로는 좀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은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많이 먼저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 가격의 상승 속도도 화폐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굉장히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계속 이 통화량이나 유동성이 언제까지 계속 풍부하게 유지될 것인가를 우리가 가늠을 해보는 게 관건일 텐데 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이게 같습니다. 꺾일 때 이게 고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일반적으로 버블은 지나봐야 그때가 버블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꺾였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게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인다? 흔히 얘기하는 정부의 지출을 줄인다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얘기하는 지금의
이게 표심과 연결이 되는 부분들을 갖고 있어서 정부가 결정하기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의 사례를 좀 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 제가 큰 그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미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입니다. 근데 이 주택 가격 상승률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건 결과적으로 미국의 물가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흔히 얘기하는 주거비의 비중들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주택 가격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2024년 2월 정도를 정점으로 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YOY 변화율이 기본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굉장히 생각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집값의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 삼아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 제가 예전에 95년부터 97년까지의 미국의 주택 가격 YOY 변화율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왜 여기를 갖고 왔냐면 지금은 미국의 경기가 침체인 상황이지 않지만 그래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이유는 성장률 둔화, 즉 고용시장의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보험성 금리 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 1995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보험성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게 총 3차례였고 95년 7월, 95년 12월, 96년 1월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를 보시게 되면 미국의 주택 가격이 95년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게 연준의 보험성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서 저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상승 반전을 해서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주택 가격이 만약에 현재도 저점을 형성을 하고 반등을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인플레이션 상승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퇴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 시점이 어디냐라는 게 되게 중요할 수가 있겠죠. 즉 미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미국의 흔히 얘기하는 코어 핵심 물가 상승률은 언제부터 상승할 거냐. 대략적으로 1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즉 지금부터 반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내년 이맘때쯤 되게 되면 한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 정도가 되겠죠. 네. 이때쯤부터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줄 거라는 기대감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도 여기 그때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증가율의 고점 자체는 지수의 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내년 한 3분기 중에는 흔히 얘기하는 유동성 증가의 고점, 지수의 고점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내년 3분기가 되면 네. 미국이 또 11월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네. 끌어올려. 네, 그죠?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거의 거기가 막바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중간 선거 할 때 돈을 쏠 수는 없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그 전 단계에 흔히 얘기하는 통화량, 유동성 이런 것들을 늘리고 기준금리 인하도 가장 맥시멈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시기는 3분기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동성의 정점이 만드는 게 내년 지수 정점들. 근데 미국의 지수 정점하고 한국의 지수 정점이 다르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그래요?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시기에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정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뭐 지역은행이다 뭐다 네. 하면서 단기적인 출렁임은 분명히 있겠지만 네. 이 유동성이라는 힘만 네. 놓고 봤을 때는 그 힘으로 지수의 고점이 형성되는 시기는 약 1년 정도 네.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점의 폭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우선 이제 그 고점의 폭을 네. 예상을 하는 건 유동성 증가율을 갖고 예상을 하는 것보다 계산이 돼요. 예, 기업의 실적을 갖고 아. 이제부터 예상을 하시는 게 네. 조금 더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지수의 고점에 대한 그리고 생각들은 시기를 말씀을 드렸으면 상승률에 대한 생각을 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막대 그래프가 S&P 500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EPS 즉 주당 순이익입니다. 네. 자, 내년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높죠, 기본적으로. 그러네요. 예, 올해에 대비해서 EPS가 거의 26%가량 증가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거 빅테크 빼고 보면 진짜 한 자리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빅테크가 끌고 올라가는 것도 맞기는 합니다. 네, 네. M7의 이익 증가율도 대략적으로 한 25, 26% 정도 내야 되고요. 근데 의외로 네. M7을 빼고 나머지 기업들도 아. 이익 증가율이 거의 20%대에는 가깝습니다.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기저가 있는 겁니까? 우선 기저가 있는 쪽들도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AI라는 게 네. 테크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맞아요. 일반적으로 유틸리티, 산업재 음. 이런 쪽들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요새는 대출, 금융, M&A, 월마트도 그렇고 예. 막. 다 이런 쪽들로 다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을 그쵸, 하니까 흔히 얘기하는 AI 수혜주가 뭐 반도체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네. 이익 증가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갖고는 있습니다. 물론 저게 좀 과대평가돼 있을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생각은 하게는 되는데 네. 그 모든 기업들을 다 과대평가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을 갖고 있죠. 근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 기업이 내년에 26%의 이익 증가를 갖고 온다는 것도 전망치긴 합니다만 저 내년까지 이익이 증가를 하게 되면 무려 6년 연속 이익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 미국이 1993년 이후 어떻게 보면 90년 이후가 되겠죠. 네. 미국의 이익이 6년 연속 증가했을 때가 6년 이상 증가했을 때가 네. 한 번밖에는 없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94년부터 2000년까지죠. 이때가 너무 잘 아시는 IT 버블 네. 국면이었습니다. 이때 정도를 빼면 대부분 다 미국 기업들의 이익은 최장 4년에서 한 5년 정도 연속으로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이 단계를 좀 뛰어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은 버블의 초입이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버블은 시작이 됐고 버블의 한 중반 이상 국면으로 넘어왔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 이익의 연속 상승의 시기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혁신의 대명사의 미국 기업이 전 세계를 주름잡는 유효 기간은 맥스 6년이었다. 과거에는. 네. 근데 이번에는 깰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깰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깰 수도 있다는 그 가정을 한다라기보다는 과거에 저렇게 흔히 얘기하는 연속적으로 이익이 증가했던 예를 들면 뭐 90년대의 사례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과연 이익은 얼마나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측정을 하면 이익으로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를 설명이 좀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 그림을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선 차트가 뭐냐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익이 연속적으로 증가했을 때 네. S&P 500이 어느 정도 이제 누적 수익률을 가졌냐라는 부분입니다. 연속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국면에서의 S&P 500의 누적 주가 수익률입니다. 올해 보시게 되면 21년부터 이익이 25년까지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5년 연속 이익이 증가하면서 S&P 500이 토탈 수익률이 68%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도 다 이만큼씩은 됐었습니다. 근데 가장 높았을 때가 또 공교롭게 여기 보이시는 94년부터 2000년까지 이익이 7년 연속 증가했던 이 상황에서 S&P 500은 누적 수익률이 고점까지 무려 130%나 상승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케이스고 IT 버블의 케이스긴 했습니다만 이때 대비해선 아직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는 계산도 충분히 좀 가능하게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이익이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연도 그 국면에서도 지수는 좀 조정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 조정이 발생했던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사례들이 뭐냐면 연준이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 국면 이런 것들을 종료하고 인상 쪽으로 진입을 했을 때 지수의 조정이 크게 발생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닷컴 버블 붕괴라든가 선진국 재정위기라든가 이런 거는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 정도였고요. 나머지는 보이시는 것처럼 연준이 금리를 인상 쪽으로 전환을 해버리게 되면 네. 지수가 다 조정을 받았던 경험을 갖고는 있습니다. 내년에 인상까지는 잘 생각을 안 하시죠. 그렇죠. 어느 시점에 가면 내년 한 3분기 이후에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네네. 인상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갑작스럽게 인상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했겠습니다만 지수의 조정폭이 좀 연간으로도 커질 수 있다는 건 리스크로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과거의 경험적인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3분기가 정점이라고 그래갖고 네. 계속 그 뇌리에 꼭 씹는데 내년 11월 달에 중간선거 이전에 클라이막스를 할 것이다. 되게 다 리즈너블한데 딱 하나 걸리는 게 뭐요? 내년 5월 달에 연준 의장이 교체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6월 FOMC부터 더 글쎄 끌어내려. 혹시 예. 트럼프의 트럼프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금리 막 왕창 3, 4분기까지 내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아무래도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정치에 영향을 받는 연준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는 네. 생각을 해보면 가능성은 좀 있죠. 근데 그거는 그냥 흔히 얘기하는 약간 또 다른 블랙스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쵸. 블랙스완의 기본적인 의미가 쇼크라고 하면 약간 화이트스완에도 가까울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르게 한 번 더 지수의 버블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를 갖고 지수를 예측하는 거 자체가 좀 쉽지는 않다 보니까 그런 가정들은 좀 뺐었다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두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친 트럼프 쪽에 있어서 인사가 FOMC 의장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폭보다 물론 이제 주가는 이익에 더 영향을 받긴 하지만 네. 금융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돈이 풀리는 쪽으로 간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도 뭐 업사이드 생각을, 리스크. 음.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수를 바라볼 때 특징적으로 좀 봤던 부분들은 네. 결국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차피 지수를 계산을 할 때는 두 가지의 변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익이 있어야 되고 네. 이익에 내가 어느 정도의 흔히 얘기하는 프리미엄을 주거나라는 PER이라는 부분이 그쵸.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게 여기 보이시는 게 S&P 500 지수의 연간 수익률들의 그냥 평균입니다. 예를 들면 94년 이후 연간 수익률 평균 94년 이후에 연간으로 수익률이 플러스 냈을 때만의 평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익이 그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했던 흔히 얘기하는 그런 국면들에서의 연간 S&P 500의 주가 수익률입니다. 근데 보시면 PER이 상승해서 올라가는 폭보다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EPS가 상승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수가 급락을 하면 당연히 뭐 흔히 얘기하는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기대를 하기 때문에 먼저 PER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건 맞기는 합니다. 근데 먼저 빨리 올라간 PER을 뒷받침하려면 결과적으로 모든 건 다 이익 증가로 대부분 다 지수는 설명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급락 이런 것들 정도를 제외를 하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은 지수가 이익에 의존해서 올라간다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왜 유동성 장세와 일반적으로 실적 장세를 나누시려고 하는데 그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오면 바로 실적 장세가 오죠. 왜냐하면 그 유동성들은 늘어난 유동성들은 대부분 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종목 업종이 뭐냐면 이익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업종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오면 실적 장세가 거의 같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돈이 가장 중요하고 돈이 고점을 만들어내지만 그 고점의 폭을 계산하는 건 결국 지수는 모두 다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실장님 시간 많이 지났어요. S&P 500 그래서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우선 만이죠, 만. 아니, 이제 많이 만. 한데 한 번 찍고 갈 것 같은데. 만까지는 계산이 잘 안 나오는 거고요. 여기 제가 간단하게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S&P 500의 지수 상승률은 이익 증가율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느냐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대략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한 63% 정도를 지수 상승은 반영을 하게 됩니다. 즉 이익이 100%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가 100% 지수가 100% 올라가는 게 똑같이 아니라 올라가진 않는다. 60% 정도 올라간다라고 간단하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26%의 이익 증가율이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내년에 S&P 500이 26%의 이익 성장을 가져간다면 내년에 S&P 500이 갖는 기대 수익률 이건 16%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섹터별로 기여하는 게 굉장히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나와서 제가 섹터라든가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지수에 대한 수익률은 16% 정도.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S&P 500에 16%를 대입하시면 고점은 7,700포인트로 S&P 500 정도는 계산이 되게 됩니다. 아마 이런 방식을 좀 활용을 하시면 이익이 얼마나 지수에 기여를 하겠냐에 대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16%가 되게 큰 숫자이긴 한데 네. 7,700은 뭔가 되게 낮아봐요? 올해도 되게 달성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숫자여가지고 이게 뭔가 좀 아쉽네요. 아, 근데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생각을 좀 네. 하셔야 되니까요. 물론 제가 여기서 S&P 500이 16% 간다고 해서 꼭 16%를 가는 그렇죠. 건 아니었습니다. 항상 여기에서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있기 마련이기 맞아요. 때문에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가 그래도 이익으로 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상단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익 추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너무 서프라이즈가 크게 나고 좋아서 내년에 이익 증가율이 30% 이렇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이익이 만들어낼 수 있는 주가의 기대 수익률 이런 것들을 계산하실 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닝으로 인해서 추세선에서 7,700포인트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우리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코스피도 역시 여기 제가 막대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코스피도 내년까지 3년 연속 이익이 증가하게 3년 됩니다. 연속. 예, 3년 연속. 코스피는 실제로 보게 되면 거의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가 가장 이익의 증가의 맥시멈 기간이기도 합니다. 짧네요. 최장 기간 동안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는 보죠. 근데 미국보다는 좀 짧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내년에 우리나라도 아주 공교롭게 순이익이 올해 2025년 대비해서 한 26%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는 게 현재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같네요. 한국은 조금 달리 보셔야 될 부분이 미국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IT와 BIT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한국이 이렇게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되게 간단하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국이 저렇게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기본적인 이익은 수출이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쵸. 근데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를 뭘로 보냐라는 건 결국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부분에 연속적인 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투자를 주도하는 국가가 미국이죠. 대부분 다 미국의 IT 기업 이런 쪽들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투자를 주도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시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또는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늘어난 수출은 이익 증가율로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한국은 수출이 제일 중요하고 한국의 수출을 만드는 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특히 내년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미국 IT 기업들의 투자가 여전히 가장 크게 증가할 거라고 보는 이 기대가 기업들의 실적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내년에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꺾이면 한국의 수출, 한국 기업들의 이익 이런 것들도 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미국의 테크가 투자를 늘리면 우리나라 IT가 좋을 거다. 그거는 대부분 다 누구나 생각을 하시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림도 맞기는 합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IT가 투자를 늘리면 우리나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건 동일한 패턴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맞는데 오른쪽에 또 그림을 보시면 의외로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늘면 IT, 즉 우리나라 반도체만 이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의 이익도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미국 기업들 또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는 반도체를 빼고도 충분히 가늠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저게 같습니다. 왜 그렇죠? 뭐 전력 설비인가? 우선 지금은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 다 이제 네. 전력기계 네. 쪽 이런 쪽들 생각을 많이 원전인가? 하시겠죠. 근데 항상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들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소재하고 산업재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철강, 화학, 흔히 얘기하는 조선, 기계, 건설 막 이런 쪽들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의 또 수출 산업들의 주력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 다 글로벌 투자하고 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소비가 좋아져서 간다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대부분 다 B2B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야 이들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좋아졌던 과거의 패턴들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화장품과 미디어 중심의 시장은 종목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 기업들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산업재, 소재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가 되겠죠. 물론 자동차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좀 소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역할론이라든가 영향력은 크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저희가 국장 얘기할 때 화학과 철강 섹터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턴어라운드를 3분기 시작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투자는 많이 하시지만 철강화학 쪽은 투자를 거의 안 하시기 때문에 지금 관심이 기피하고 계시죠. 없으셨을 텐데 이 부분도 확실히 지금 수출 데이터를 보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이 되게 뇌리에 박혀요. 한국의 수출 품목은 B2B. 네. 네.
네. 그렇죠. B2C라는 품목보단 B2B가 훨씬 더 많죠. 물론 종목들을 하실 때는 B2C를 더 좋아하시죠. 네. 예를 들면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늘렸던 얘기는 삼양식품 이런 기업들 주가 네.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하실 거고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주식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그쵸. 근데 이게 전체 우리나라 이익의 사이즈 그거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의 흔히 얘기하는 크기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B2B 기업들이 큰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은 아까 7,700포인트를 제시해 주셨는데 16% 상승. 네, 2026년 한국의 코스피는 어느 어디까지 정도? 보십니까? 한국의 코스피는 제가 여기 그냥 아주 간단하게 결론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한국의 코스피는 반도체가 이끄는 수익률, 주가 수익률이 되겠죠. 네. 그리고 비반도체가 이끄는 주가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걸 더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는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쪽들이 한 70%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여전히 좀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대략적으로 반도체 쪽이 9% 정도, 그리고 비반도체 쪽이 한 6% 정도. 그러면 이거를 합산을 하시면 내년 코스피의 기대 수익률은 15% 정도 됩니다. 15%를 현재 지수에 대입을 하시면 4,300포인트 정도까지 내년 고점이 계산이 된다는 뜻이죠. 올해 반도체 8.7% 상승하면 4자 보겠는데요. 만약에 올해 이렇게 네. 먼저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 달성이 버리면. 되면 4천은 그냥 넘게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내년에는 조금 반도체 쪽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비반도체가 이끄는 수익률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이야기한 게 무조건 이 정도 간다라고는 볼 수 없죠. 이게 이익이 갑자기 더 증가할 수도 있고 네. 이익이 조금 꺾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주간 단위로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드리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이재만 실장님은 붙박이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도망 못 가요. 자, 글로벌 인터뷰 오늘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분석실 이재만 실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